바리케이드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21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에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 수사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파적인 수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철거민 시신을 유족 몰래 빼돌려 부검을 강행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지휘했던 검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5년 전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저질렀지만 당시 책임자들을 박근혜 정부가 대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방문대표단이 지난 17일부터 한국의 노동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대표단은 스위스 다보스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방한 활동에 동행한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선 개입 활동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조간 브리핑 시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 사령관으로 있을 때인 2012년 대선 때지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한테서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이모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공소장을 보니까 연재욱 비서관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모 전 단장한테서 전날 인터넷 사이트와 SNS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재욱 당시 사령관의 결심, 그러니까 지시와 이모 전 단장의 지시로 작성된 글은 이 공소장에서만 트위터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등입니다. 트위터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이거는 연재욱 당시 사령관이 개입한 것이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군조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재욱 사령관을, 전 사령관, 그러니까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서 윗선 보호를 위해 축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전 단장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공소장은 수사한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자, 한겨레 신문 6면과 함께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을 벌인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로 징계했다가 1심에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야말로 망신살을 뻗은 MBC가 신문 광고 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재판 당사자가 선고 직후에 광고로, 기사로 판결을 비판한 것,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MBC는 어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일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요. 자, 오늘 아침 보니까 말이죠.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일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KB가요, 국민은행이 모든 신문에 사과 광고를 실었습니다. 네. 은행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긴급한 광고입니다. 이건 신문사는 이런 광고가 없어서 사실 아쉽거든요. 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과 광고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 광고를 내지, 그러니까 속 안에 전면 광고로 싣고요. 일면 광고로는 바로 이 MBC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매일경제, 조간에 실린 광고를 오늘 동아, 중앙,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MBC가 집행했다는 점입니다. KB보다도 앞서서 MBC 광고를 중앙, 동아가 실어줬다. 이거는 짐작컨대 상당한 액수의 광고비가 집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자 복직 판결에 대한 이런 공격, MBC가 무슨 사형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공적 자금을 이런 데 갖다 써도 되는 건지, 게다가 이런 법원에 MBC에 대한 아주 굴욕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성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그 반박하고 나섰으니 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종국 사장, 다음 달이면은 이제 또 사장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말이죠. 이 국면을 앞두고 지금 이 MBC의 이런 공적 자금을 이런 식으로 갖다 써도 되는지 논란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죠. 사장 발언을. 게다가 이게 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임기 만료, 네. 본인은 임기를 더 연장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 보라고 이런 광고를 실는 것인지, 예. 아마 신문 독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MBC의 그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니까 파업이 가능한 그런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MBC가. 자, 이런 보도를 전하면서 MBC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되는 언론은 MBC밖에 없습니다. 조중동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자, 정부가 2008년에 도입한 전자공무원증 때문에 이번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 사건에서 공무원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복수의 은행 그리고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현금카드, 신용카드 기능이 삽입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카드나 농협과 거래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도 이번 사건에서 대거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관계자들은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거래한 공무원들도 대부분 유출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2008년에 쉽게 복제되던 기존 공무원증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했는데 전자공무원증에는 소속기관, 부서,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지문, 공인인증서 등의 공무 관련 정보와 함께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현금, 신용카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IC 칩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 그 정보가 대거 유출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전자공무원증용 계좌를 만든 공무원이 많다는 점입니다. 두 은행에 공무원 거래가 몰린 것은 각 공공기관이 계좌를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장당 15,000원 정도인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을 은행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은행 농협과 계약하고 직원 계좌를 몰아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경찰, 기무사 같은 보안이 생명인 그런 국가기관 공무원도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국내외 브로커로 넘어갔을 경우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전자공무원증은 도입 당시부터 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미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이 있는데 굳이 공무원증에까지 금융거래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플러스 공무원증에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강행했고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엄청나게 발급하지 않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은행이 가만히 있었을지 고맙다는 사례 표시를 권력층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은 합리적입니다. 신용카드 플러스 공무원증 네. 이 사업 영역을 만들어낸 거죠. 네,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임기 첫 해네요, 보니까. 네.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 사안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자,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에는요, 두 종류의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요? 자, 그런데 왜 두 종류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집단 해고한 방문 간호사와 통합진보당 구청장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 간호사입니다. 똑같은 방문 간호사인데 한쪽은 집단 해고, 한쪽은 집단 무기계약직 전환 이랬다는 겁니다. 자, 2010년부터 울산 중구보건소에 방문 간호사로 일해온 전모 씨가 지난달 말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23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으로 축소되더니 그나마의 계약조차 종료된 탓입니다. 동료 6명도 한꺼번에 쫓겨났습니다. 울산 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 이 중구와 남구 말씀드렸죠. 모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반면에 북구와 동구, 울산 북구와 동구는 기존의 방문 간호사 7명, 그리고 9명을 지난해 7월과 올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들의 결정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합진보당에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새누리당은 그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한겨레 기자와 만난 보건소의 한 방문 간호사는 통합진보당 구청장이 지역사회 민원을 듣고 해고된 2명까지 지난해 7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서 우리가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구에서 일했다면 똑같이 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면에 걸린 기사가 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의 2배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 그런데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차감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틀이 대선 이전에 차감됐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이라는 문구와 애초부터 달랐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공약 따로 또 실질적인 내용 따로 이 부분은 대선 때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모든 노인에게 다 20만 원 월 이렇게 주는 걸로 국민들은 이해했잖아요. 그 잘못 이해한 거다. 실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대선 이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러죠. 예, 본인이 그러는 거죠? 예. 자,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건 의료 관련한 그 사안이라서 좀 연결지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가지고 시행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법안을 만들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거 시행하려면은 이거 행정지침으로 안 됩니다.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자문을 한 법률 전문가 4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그리고 부대사업 확대 같은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취지대로 시행하려면은 역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나머지 2명 가운데 또 1명도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럼 결국 3명 정도, 4명 중에 3명 정도가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통과를 통해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사를 진행한 입법조사처 관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내부의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을 옹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대 다수의 의견, 이거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서 법 통과 혹은 비준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자기들끼리 땅땅땅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 전에 정부 조달 협정, 이 비준 사항인데 이걸 국무회의에서 아무도 모르게 통과를 시킨 이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지금 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빨간 양탄자와나 다름없는 이런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같은 이런 투자 활성화 대책, 이건 역시 자기들끼리 땅땅땅 이렇게 치고 가려고 하면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한번 크게 웃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연희 코레일 사장, 인사청탁을 했는데 물 먹었습니다. 헛물을 켰습니다. 예. 이 사람 안 된다 라면서 딴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됐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과거에 지역구로 있었던 대전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구당 위원장으로 불렸던 그 자리, 과거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코레일 사장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이 법으로 공기업사장이 어느 특정 당 지역 당협위원장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놨는데 공석이 오래되니까 이 지방선거도 코앞이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현희 사장 그 바쁜 와중에도 황우여 대표를 만나가지고 자기 사돈을 거기 당협위원장으로 갖다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들은 황우여 대표는 곧바로 기자들한테 와가지고 잘 봐달라고 하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어제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에 지난 총선 때 자신의 경쟁자였던 이재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재선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는 자유선진당 후보였죠. 자, 자유선진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이재선 의원이 앉게 됐는데, 최현희 사장, 예. 이게 정말 참, 잘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보란 듯이 이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최현희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더니 2년 후 있을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3년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보니까. 예. 아니 그럼 뭐 어쩔 건데. 예. 아 정말 모처럼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이런 큰 웃음을 주는 우리 최현희 사장. 아마 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기셨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네. 근데 이 일은 뭐 국민이 바로잡은 일이 아니라 예. 여권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의 조정이죠. 예, 힘이 그렇습니다. 조정한 거죠. 여권이 조정한 것이지. 예. 뭐 우리가 이렇게 국민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안 되겠다.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걸 부탁해? 뭐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래 놓고는 뭐 기자들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흘리고요. 황우여 대표가 그런 얘기 했을 경우 최현희 사장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질지 모를 리 없는 황우여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을 먹인 겁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예. 자, 이 현우석 부총리 뭐 파티는 끝났다라고 해놓고는 새로운 파티를 또 열었던 그 인물 아닙니까? 친이의 파티가 끝나고 친박의 파티가 열린 게 그 실상인데 말이죠. 자, 한국일보 16면을 보니까 어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달걀론을 꺼냈다는 겁니다. 달걀론. 이게 무슨 얘기냐? 달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계란 프라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공공기관 노조를 겨누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하면은 병아리가 되겠지만은 이 타인에 의해서 개혁을 당하면은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을거리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타의에 의해서 개혁이 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노조가 그야말로 신의 직장, 특권 노조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조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낙하산이나 접으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양반 진짜. 예,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뭐 현호석 부총리 얘기대로 계란 프라이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잘못하다가는 달걀 귀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함경도에 13가구 60여 명이 가족들이 두만강을 넘어가서 연해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가 15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주동포의 최초의 해외 이주동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희천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주한 한국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하지요? 고려인이라는 형용사형 러시아어로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카레이스키, 2번 코리안, 3번 카르조프, 4번 카라얀.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예,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북한 축구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아시안 경기 대회에 축구 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하고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그리고 인천시 같은 곳에서 그동안 북한의 참여를 계속 설득해 왔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안 했지만 축구 선수를 보낸다면 뭐 다른 종목도 못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천시는 물론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네, 이런 의사 표시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17일에 북한 국방위가 상호 비방과 중상 또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남쪽에 제안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 표시는 아마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방, 중상, 적대 행위 이런 거 하고 축구 경기 참가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체육 분야라는 거는 남북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어제 발표로 튼 거고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죠. 예. 네, 기자회견이 있었다고요? 한국 이름 배준호 씨인 미국인 케네스 베인데요. 재작년 11월 반공화국 적대 행위라는 것으로 붙잡혀서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가장 길게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이 됐습니다. 배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는 이유 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성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조기에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배 씨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게 한 셈인데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수의를 입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평양 주재 외국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서너 명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 보였습니다. 네,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실명을 걸고 공식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언론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케네스 베의 석방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북한이 특사를 먼저 초청한다면 자기들이 보낼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초청했다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걸 취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이 먼저 초청을 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그 특사를 받아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로이터 통신은 이미 미국이 킹 특사의 파견을
북한이 미국에 제안을 했고,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물밑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하얼빈역에 개관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예. 이와 관련해서 일본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과한 표현이군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예, 뭐 예상대로 아주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중근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중 양국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 자기들의 견해를 전달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스가 장관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 세기에 발생한 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한국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도 이 정도예요? 일본 그것보다는 좀 낮은 수위였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극우 산케이 신문이었을 텐데 산케이 신문은 어제 기사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토 총독을 암살한 조선반도 출신의 안중근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드라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가관 장관의 그 테러리스트 발언은 산케이보다 강한 거였고 그만큼 일본 정부가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수 본류의 시각을 보여주는 요미우리 신문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본 언론들은 안중근 기념관에 대해서 대체로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에 치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짓밟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해악을 끼친 원흉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몰상식하고 몰역사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은 하루속히 제국주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미군 기지 이전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일본 나고시장에 관한 소식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이나미네 시장 당선자 예상대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협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제 당선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인 해노코의 바다나 육지 어디에도 새로운 기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기지 이전을 위한 어떤 조사와 절차를 진행할 때 자기가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걸 보면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경우가 생각나는데요.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에 54년간 이어졌던 자민당 일당 체제를 끝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서 총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텐마 기지를 최소한 현외, 오키나와 현외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10년 상반기 내내 미일 관계가 삐걱거렸고 또 동북아의 기사라고 하면 주로 다 이 문제에 대한 기사만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 정부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5월 20일에 한 후에 12일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처럼 동북아가 이렇게 위험한데 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되냐 이런 명분이 등장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일본 보수와 또 정부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나올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고시의 경우는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 주민들이 기지 이전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보수 본류라든지 또 미국 이런 데서 하토야마를 과거에 밀어냈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비아에서 그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이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리비아 상황 어떤지요? 재작년 10월에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42년 독재가 끝났는데요. 그 후에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에 맞서 싸운 반군들은 쏟아져 나온 무기를 가지고 군벌이 됐고요. 또 반대로 친카다피 진영도 민병대를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또 돌아다니는 무기는 서방에서 카다피를 때려잡으라고 들어온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은 주변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리비아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군벌 간의 암투, 부족 간의 분쟁, 종교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납치, 테러, 암살이 횡행하는 곳이 됐습니다. 사실 서방이 반군한테 무기를 지원할 때 그거는 불 속에다 기름을 붓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서구 무역관장도 그런 상황에 희생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누가 납치해 갔는지 그리고 또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소식은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고대포탈 혐의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조용기 목사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국민일보 기금을 투자했다 손해보자 교회가 그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해 157억 원의 손해를 교회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랏,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의 입장과 조용기 목사 주장이 다르네? 조용기 목사는 거꾸로 교회에 돈을 바쳤다고 하는데 2011년 7월 조용기 목사의 설교. 저는 한 푼이라도 생기면 지금도 교회 헌금으로 다 내놓습니다. 조 목사 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0명의 장로 가운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검찰이 방향을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명의 장로 중에 대통령 친인척이 있나, 친박이 있나, 이 주장은 결국 조용기 목사가 끝발이 없다는 뜻. 조 목사는 이미 2011년에 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증거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그 설교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교회 돈을 사적으로 쓰고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한다면 미친놈이 아닌다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어제가 용산 참사 5주기였습니다. 5년 전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죽음의 진압작전을 펼쳤던 남일당. 그 현장은 지금 시공사도 정하지 못한 채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용산 참사의 상처는 아물었을까요? 아물기는커녕 상처를 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공기업 사장이 된 데 이어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 시신 훼손 논란의 장본인인 정병두 검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자, 오는 3월 초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 네. 네, 그 후임 어떤 절차로 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법원 조직법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두고요.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에 추천할 사람 5명, 이번엔 5명이었는데요. 예. 보통 한 3명 정도를 추천하고 이 3명 정도를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3명 정도를 임명 제청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낙점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2011년 7월에 네. 법원 조직법을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천위원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는 거죠. 대법원장에게.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대통령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하여튼 5명 후보 추천이 그 위원회에서 된 셈이고요. 5명의 후보가 추천되었고요. 네. 5명의 후보가 추천된 것도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5명의 숫자부터 예. 왜 5명까지 된 거야? 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죠. 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산 주민들의 그 가슴속을 상처를 헤집어 놓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정병두 검사를 대법관 후보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예. 억지로 끼워넣다 보니 5명까지 추천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만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명을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겠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시기마다 해외 순방을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대로 일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 해외 순방에 다녀오면 그때 제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이 5명 후보 추천된 네. 5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병두 검사. 네. 네.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병두 검사는 지금 화제 인물이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16기 검사입니다. 네. 보통 승진하지 못하면 지금 16기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승진한 한 명의 검사를 빼고는 전부 다 사표를 내놓은 상태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사퇴하기 위해서 그 퇴임식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퇴임식을 취소하고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퇴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퇴임해야 할 사람이 법무연수원에 이 사람 16기인데요. 네. 18기인 오세인이라고 하는 검사가 그 법무연수원에 있던 자리에 이분이 후임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검찰들 간에는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법관에 추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퇴임하지 말고 승진 못 시켜줬으니까 대법관으로 밀어볼 테니까 퇴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퇴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그 국민TV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대표적인 그 인권 탄압, 언론 탄압, 대표적인 검사로 꼽히죠. 예.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용산 참사. 어느 날 갑자기 용산의 철거민들을 향해서 경찰의 진압이 이루어지고 불이 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예. 목숨을 잃었을 때 이것은 완전히 과잉 진압. 수사였습니다. 네네.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과 용산 사람들만을 유죄로 만들어서 기소하고 네. 그리고 경찰들은 모두 다 무죄로 만들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시에 죽어간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렇지만 생존의 그 요구만을 했던 철거민들의 부검도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부검했던 사례. 네. 그리고 당시의 수사 기록을 법원에서 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기록도 내지 않는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 검사로 장명을 떨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 탄압의 또 대표적인 검사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광우병 관련한 PD 수첩,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이 PD 수첩을 기소하고 작가들의 사적인 이메일까지 마구잡이로 공개해서 개인정보 유출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이 PD 수첩은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 언론을 탄압하고 가난하고 빼겁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무자비한 검사라고 하는 애칭을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이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찾아가야 되는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네. 이런 분이 올라간다면 대한민국의 그 사법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병두 검사는 오히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좋았을 것이고 네. 검찰에게도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마치 퇴임하고 이제 그만둬야 하는 자리인데 미안해 대법관 쪽에 승진시켜줄게라는 식의 그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네. 대법원을 무시하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중요한 사건들 용산 참사 수사도 그렇고요. 또 광우병보도 관련한 PD수첩 제작진 기소 문제. 이게 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대법관 하면 이제 일반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판사잖아요, 결국. 네, 그렇죠. 그런데 검사 출신을 이렇게 안 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네. 처음으로 그 검찰 출신을 대법관에 앉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1964년도의 일인데요. 네. 그 이후에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도 검찰을 2명이나 대법관에 앉혔죠.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언론도 모두 다 해직되고 언론인들도 그리고 모든 법관들도 그리고 검찰들도 입을 다물었던 시기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은 바로 지난 2012년에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 이 사람이 검찰 출신입니다. 예. 2008년에 임명되었었겠죠. 그런데 2012년 7월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고 했고 대법관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네. 마치 한 명 정도는 검찰 몫인 것처럼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김병화라고 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일으킨 것이 인사청문회에 드러나면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뒷자리를 여성 후보자로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법관은 검찰 출신이 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 측에서도 법원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나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대법관에는 검찰 출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 출신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 그다음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민사 행정재판 중심인데 형사재판 중심에 검사가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제가 잠깐 바로 잡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에 임기를 시작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2006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2012년 7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제가 2008년이라고 잘못 말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정병두 검사는 지난해 연말 그 인사에서 승진 누락된 이후에 그 일반 검찰 내 관행에 따르면은 사퇴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그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누군가가
이 사표 내는 것을 만류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네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주로 하게 되지요. 네. 그렇다면 뭐 법무부 장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또 개별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데 개별적으로 했겠는가.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넘어서 청와대로부터 입김이 들어온 것 아니겠는가. 예. 그렇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홍경식 민정수석 등등이 이 뒤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럼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 몇 차례에 걸친 사건, 인사 과정 속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모든 사건에 개입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왕 실장, 대통령 위에 있는 상황, 이런 표현까지 받아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이번에까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권은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병두 검사를 미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에 이런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 입김이 작용할 만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는 6명의 그 당연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연직 안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죠. 아, 후보 추천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는군요. 그렇죠. 당연직으로 네.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임 대법관 중에 1명, 예. 그리고 현 대법원 행정처장 중에 행정처장,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예. 이렇게 당연직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외부에서 그 변호사를 하지 않은 새로운 시각들, 평범한 국민의 시각들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변호사를 하지 않은 3인 그리고 여성 1인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다른 어떤 직보다 그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고 검찰 몫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병두 검사의 이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정부가 입장에서 아버지 정권 때 시작된 이런 제도,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굳이 지금 다시 되풀이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리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일은 현실이잖아요.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누군가 그리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만큼 지금 현 정권 하에서는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무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얼마 전 철도 민영화 관련한 그 노조들의 파업에 그것을 경찰 진압에 8,000명이 뛰어들어서 진압해 나가는 과정, 행위. 그리고 지금처럼 인사 대란입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임명되는 인사들은 김영준 전 국무총리 후보부터요. 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부터요. 모두 다 낙마의 사유,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비리와 그다음에 권력 암투가 벌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인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정부의 공기관의 장으로.
네.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저는 좀 더 여론이 형성되어서 환기시키지 않는다면 법원이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 네. 저는 눈치를 보는 모든 공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계에는 대법관을 검찰직에서 직접 대법관으로 가는 나라가 이 세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유일하고요. 일본이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하기 때문인데요. 나쁜 습관, 관행도 이제 버려야 하는데요. 네. 일본도 그나마 검찰에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고요. 네. 퇴임해서 변호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 일을 하거나 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죠. 네. 바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종필 청와대 법무비서관 내정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럼요. 여러 가지 이 사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인사 문제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로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후보 추천위원회가 바뀌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방문대표단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히고 스위스 다보스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방한해 철도노조 파업 이후 상황 등을 돌아본 국제노동단체 대표단 활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류미경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이들이 방한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기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노동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철도 파업을 이유로 해서 여러 철도노조 간부들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다는 체포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던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경악스러운 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이제 노동 기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공동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과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 작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군요. 네. 네. 류 국장께서 이분들 일정에 동행을 하셨나요? 네네. 네. 그동안 어떤 일정을 소화를 했는지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1월 18일에 있었던 저희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를 해서 네. 그 전석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그 민주노총 투쟁에 연대하는 그런 이제 연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에는 지금 용산경찰서에 구속돼 있는 철도노조 4명의 지도부를 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면회를 한 소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그 민주당 당대표를 면담을 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권고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 국회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오전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 노동계가 한국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리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 면담이 거절이 되어서 네. 이제 방한을 했던 대표단 중에서 이제 각 단체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부의 국제 협력관 국장을 면담을 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출국하나요? 네네. 네. 자, 이 국제노동단체 대표단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군요. 네네. 어떤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OECD 내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네.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네. 국제공공노련의 관계자들이 오셨습니다. 네. 다른 단체들은 일반인들께서 생소하겠습니다만 OECD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OECD 노조 자문위의 사무총장이면 외교적으로 어떤 예우를 받습니까? 일단은 이제 OECD 내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많은 이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나 아니면은 네. 각국의 OECD의 각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대사들과 자주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도 이번이 이제 처음 방문은 아니고 네.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이제 장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제 국제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총리나 장관 등 정부 인사가 면담을 거부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인가 그렇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철도 노조 지도부 면담도 했고요. 네. 그리고 밝힌 입장이 이런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ILO 국제노동기구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군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을 거스른 겁니까? 일단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네.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는 이게 ILO 원칙에 따르면 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ILO 원칙에 따르면 파업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인데요. 이것 역시 형법이 이런 이제 노동조합 활동에 적용되는 것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지적은 여러 차례 다른 사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보니까 이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더군요. 네네. 네,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소를 하게 되면 일단 한국 법이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 이제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단에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지만 네. 한국에서는
정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철도 파업에서도 철도 파업의 그 목적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LO 기준에서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철도가 지금 한국에서는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서 파업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필수 업무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ILO 기준에 따르면 철도는 파업권이 제한되는, 즉 서비스의 중단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현저하게 위험에 처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 역시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법 개정 권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ILO에 제소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정교조 법의 노조화라거나 아니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이것도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그 국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이것 역시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그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가 돼 있어서 아마 이 ILO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한국 정부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권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외국의 시선을요 또는 지적을 권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외국에서 지적을 해봐야 그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뭐랄까 할까요? 자조감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조금 더 강한 수위의 권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만한 외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요번에 OECD 그 노조 자문위 그 사무총장도 오셨다니까. 네네. 이런 부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OECD 차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정도의 압박이 아니면. 네. 과연 지금 정부가 속칭, 콧방귀라도 끼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군요. 네네. 글쎄, 일단 ILO에서 이런 이제 어떤 권고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에 가입을 할 때도 국제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FTA를 체결할 때도 한미 FTA, 한 EU FTA를 체결할 때도 그 FTA 안에 여러 노동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장 안에서 이러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이제 이런 이제 노사관계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ILO가 하면 이런 게 이제 OECD나 아니면 FTA 그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구에도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국제 노동계도 한국 정부가 이런 이제 ILO 권고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ILO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기구에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외교 활동에서 압박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 계획도 있고요. 네네. 또 다보스 포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곧 참석을 한다고 예고가 돼 있던데
아예 거기 가서 면담 요청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그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이, 이제 올 때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와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방한이, 이제 활동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이제 좀 계획을 세우시고 밝혀주셨는데요. 아까 한국 제품 불매운동 말씀하신 것은, 이제 코레일이 현재 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수위 높은 징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레일에 대한 이제 항의의 의미로 코레일에서 이제 많은, 이제 코레일과 연관된 많은 제품들이, 국외로 수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로템에서 제작하는 차량이라거나 그 철도의 차량이라거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매 운동을 국제 운수노련 차원에서 좀 전개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월 25일에 민주노총이 이제 그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국제 단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각국의 노동조합들과 함께 이제 연대 행동들을 이제 조직하겠다.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이런 민주노총 침탈이라거나 아니면 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항의 행동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제 그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이미 요청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성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OECD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들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방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심각한 우려를 이제 국제기구 사무총장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이 국제기구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아까 로템 말씀하셨는데 좀 억울하겠어요. 그게 한국 제품인 거 맞지만 코레일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돌아가서 논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총파업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대표단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뭐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한국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긴 힘들겠고, 그러니까 이제 각 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이제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각 국에서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뭐 이를테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삭발 그런 식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군요. 자, 다보스 포럼 면담 요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번에 온 분들이 장관과 총리를 만나지 못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면담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원래 면담 계획이 잡혀 있던 건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 이제 이번에 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노총, 그리고 여러 국제 산별 노련들이 이제 또 있는데요. 이 국제노총 그다음에 국제산별노련들이 어제 브뤼셀에서 각 단체의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례 회의인데 여기에 한국에 방문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을 전달을 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이런 이제 국제노총과 국제산별 조직을 공동으로 대표해서 면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을 그리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끔 이런 국제 회의장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이 국제노동단체 차원의 시위 계획이 있는지요? 그 계획까지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네. 예, 면담 요청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계획이 새로 잡힐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대주주에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보도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동민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도 방문을 최근에 했던 박근혜 대통령,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서 쌍용차 1조 투자를 이끌어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왔더군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기사를 보고 안 게 아니라, 예. 그 희망퇴직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때 소식을 접했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워낙 그 노동자들한테 무관심, 적대감 갖고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 네. 좀, 왜 그럴까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보면, 일단 투자 부분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얘기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난해 11월 야당 의원들이 인도 가서 마인드라 그 경영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이후에도 그 1조 투자 기사가 꽤 나왔었고요. 예. 다만 박 대통령이 그 복직 요청했다라는 기사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그 정확한 사용한 표현을 보니까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퇴직자 복직이었더군요. 언론마다 좀 다르겠는데 희망퇴직자 복직도 있고요. 네. 퇴직자 복직도 있고 정확히 그 팩트는 정확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해고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희망퇴직자나 퇴직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 1조 투자 부분이요. 네. 그 투자를 한다는 주체가 인도에 있는 마인드랍니까? 아니면 쌍용차 법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작년 이제 5월에 유상증자로 쓰여진 800억 이외의 금액은 네. 마인드라의 직접 투자가 아니고 쌍용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든지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라는 게 마인드라의 기본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인드라 회장 만나서 없던 돈 1조를 추가로 투자 이끌어낸 거는 아닌 거죠? 이게 그 마인드라 아난드 회장이 계속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고 정정 보도까지 계속 냈는데 네. 근데 웃긴 게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1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면서도 정치인분들이나 이제 언론에서 그걸 받아 적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고자들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닐까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쌍용차 사측은 복직 문제를 경영 실적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 쌍용차 실적이 어땠는지 혹시 들으셨는지요? 2013년 판매 차량 총 대수가 한 14만 6천여 대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는 그 2002년 이후로 연간 최대 판매 실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이 넘어간 고통의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2014년 계획이 아직 언론에 공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희망퇴직자 복직까지 언급하면서 장밋빛 전망들을 내놨다가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부담스러웠는지 언론 공표를 하지 않는데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4년이 어쨌든 그 최대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그렇다면 올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뭐 해고자들을 어떻게든 복직시킬 수 있는 최대의 최적의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달 이 시간에 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사측 면담한 소식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 이후로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으로는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딱히 이렇게 진전된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 정예고가 부당하다는 이제 부당해고 무효소송 2심 판결이 이번 달에 이제 막바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때 법원에서 조정을 제안했어요. 예. 원래 좀 정리해고 문제 관련해서 조정 제안하는 건 이례적인데 오늘 오후 5시에 조정에 관한 재판 일정이 있어서 예. 쌍용차의 명확한 입장은 오늘 정도 정리되는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아직 재판의 판사들의 재판부 사법부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양측의 요구안이나 입장들을 같이 오늘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판단해서 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조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29일 날 판결을 하겠죠. 지금 그 소송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몇 분이죠? 일단 정리해고자들로만 일단 정리해고 무효 소송이니까 네. 한 100여 분 정도 지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오늘 조정이 결렬되면 29일에 선고가 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측이 제기한 손배소 판결과 관련해서 여러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쌍용자동차가 46억 원 손해배상 판결 났죠? 예, 예,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이 벌써 넘었더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진중공업 노조도 60억 가까운 판결이 나왔고. 네네. 혹시 노동계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지요? 이제 철도도 파업이 있고, 철도도 100억 넘게 이제 손배소송이 이제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쌍용차를 보면, 시사인에서 선배기사가 나간 뒤로 독자들이 이렇게 모금운동을 제안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이 모금운동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 공동으로 하는 건 한원구 교수님이, 네. 이렇게 선배가압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시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 그리고 선배 당사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내일 23일 저녁에 조계사 앞에 있는 평화박물관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제안 설명회가.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게 파업으로 인한 선배가압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논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함께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밀양 희망버스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2차 희망버스가 25일이던가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2차 희망버스 제안자의 고 실장님 이름도 있어요? 예. 네. 일정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2차 희망버스는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는 밀양 이제 송전탑 공사의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좀 응원하는, 그리고 밀양 시민들이 좀 함께 싸움에 참여하자. 네. 이런 게 주된 호소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고 유한수 어르신 장례식을 아직 못 치르고 있잖아요. 예. 공인을 추모하는데 어쨌든 설이 좀 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청에 한 25일 2시에 모여서 네. 여러 가지 밀양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들 하고, 전국에서 모인 25일 날 저녁에 밀양역에서 예. 문화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1차 희망버스와 마찬가지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밀양 이제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영남로에 있는
유한수 어르신 분향소에서 예. 함께 마무리 행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공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주점이 곧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언제 열립니까? 내일이고요. 내일이에요? 예, 네. 내일인데요. 저희들 사실 뭐 이렇게 5년 동안 해고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서 술 한잔하자 이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뭐랄까 아직 마음의 앙금들이 좀 거치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하는 게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이 화합 한마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예. 저희들이 이제 해고자 생계비 마련 위해서 이제 후원 주점 한다 이러니까 네. 공장에서 한 3,500장 정도 의 티켓을 사주셨어요. 그래요. 네. 사주셨고 내일도 많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 이제 뭐 자본 그리고 정부는 여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네. 이게 또 이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인 노노 갈등 사업장이라고 맨날 불리고 있잖아요. 네. 노사화합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노사화합하는 뭐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노노 갈등들을 네. 우리 스스로 지금 치유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대외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을 가리키는 러시아어를 맞춰달라는 문제였죠. 정답은 1번 까레이스키였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